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개전 이래 이제 넉 달 지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전투기와 공격기, 전폭기를 동원해서 러시아군 지역을 폭격을 맹폭을 했는데, 야, 이건 러시아도 이 정도 한 번 작전에 이 정도 숫자의 전투기를 동원한 적이 없거든요. 최소 40대 이상을 동원한 정황입니다. 이 어떤 상황인지 알려드리겠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 혈압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립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은 특히 제2연평해전 20주기입니다. 2002년 6월 29일 서해 NLL을 수호하던 참수리 357 고속정이 북한의 85mm 전차포 선제 사격을 받고 함교가 날아가면서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악전 고투를 펼쳤습니다. 함교를 맞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또 그 이후에 바뀐 이 교전 수칙은 경고 사격, 격파 사격 이렇게 되어서 우리 자동포들이 굳이 가까이서 사격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당시 김대중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교전 수칙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시위기동, 차단기동이라는 걸 중간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차단기동, 밀어내기 하란 말이죠. 밀어내기 하러 접근하다가 북한의 수동 전차포에 맞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극이 발생했는데요. 자, 20주기입니다. 조국의 바다를 지켜낸 영웅들의 이 숭고한 희생, 대한민국은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고 윤영아 소령을 비롯해서 6명의 용사들 영원히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런 세력들의 침묵 행위에 대해서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전황을 굉장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전과에 비해서 이 지도는 조금 뭔가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현재 리스칸스크 방어전 그리고 리스칸스크 아래의 바흐무트의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헤르손 전역 공세는 역시 우크라이나가 통제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지고 전과는 전일 대비 25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 꽤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전차 15대 격파, 장갑차 17대 격파, 차량 14대 격파, 트레일러 등 특수장비 1대 격파, 야포 7문 격파, 헬리콥터 1대 격추. 이 헬리콥터는 영국이 준 맨페즈, 영국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카모프 52 한 대를 또 격추를 했는데, 카모프 52는 이번 전쟁에서 가장 많이 격추되고 있는 러시아 헬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보시면 전차와 장갑차 15대, 7대, 이 거의 한 개 기계화 대대가 사라진 거죠. 이 정도로 지금 치열한 근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이 있다. 아마 바흐무트에서 이런 전과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치열하게 지금 격투전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전선 상황을 보면 러시아 국가두마, 즉 의회가 병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18세 이상, 즉 고등학교 졸업자가 징집을 하는데, 징집은 6개월 그냥 근무하는 거죠. 그런데 징집을 하면서 그 사람을 계약직 신분으로 해서 전선으로 보낼 수 있는, 징집인데 계약직이다. 그럼 모집이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을 다 잡아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나중에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렇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러시아는 국가적 자원을 다 소진했다. 더 이상 전진할 모멘텀이 없다. 그러니까 전면전을 선포하지 않은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러시아는 너무 많은 소모를 했기 때문에, 지금 벨라루스에서 탄약 빌리고 해가지고 지금 큰거리 전쟁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밀어붙일 병력도 탄약도 장비도 없어진다. 이제 몇 달 안 남았다. 이렇게 존슨 총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군을 나토 표준화 패키지로 지원하자.
그러니까 뭐 전투기에서부터 전차, 장갑차 또 탄약까지 전부 나토의 표준화를 시키자. 그래서 제도적으로 나토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나토화 시키자.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토 정상회담 하고 있죠. 열리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몰도바가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친러 세력이죠. 트란스니스트리아, 독립하고자 하는 그 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몰도바와 우크라이나는 다 서로 우리는 이 트란스니스트리아 이걸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처리에 협의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는 모릅니다. 유엔 인권대표부는 러시아가 현재까지 1631명의 민간인을 살상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푸틴의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푸틴에게 뭔가 정치적으로 큰 데미지가 가겠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중부의 크레멘추크의 쇼핑몰을 미사일 공격을 했죠. 그것도 탄도중량 1톤의 어마어마한 대한미사일로 때렸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고 리시칸스크에서도 이 식수를 공급받고 있던 민간인 이 줄 행렬에게 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피해자가 사망이 증가하고 있다. 수십 명 단위로 나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지역의 러시아 역공 시대를 다 격퇴했다라고 보고가 올라와 있고 우크라이나가 리시칸스크 지역의 러시아 도하 시도를 지속적으로 격퇴하고 있다. 이제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철수해서 세베르스키 도네츠강 건너의 리시칸스크에 지금 방어선을 꾸리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러시아군은 세베르스키 도네츠강을 도하하려고 지속적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는 리시칸스크의 감제고지 지역에 병력과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지를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 고지에서 다 보입니다. 도하를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고지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 고지에다가 화력을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그리고 병력을 집중해서 고지전을 펼치고 있다 이거예요. 러시아는 이 리시칸스크 남쪽이죠. 바흐무트 이 지역의 공세 시도에 또 실패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헤르손에서 포병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군을 때리고 반격을 시도했는데 이마저도 실패했다. 이 정도로 전선 상황의 보고가 올라와 있고요. 자, 이런 전선 상황 속에서 주요 소식 알려드립니다. 푸틴과 그의 애첩이 애용하던 초호화 요트 아마데아가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의해 압류되어 미국 서부 샌디에고 해군기지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압류된 세라자대에 이어 푸틴의 애장품 두 척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이 미국과 EU 제재 대상 목록에 있는 러시아 연방 상원의원 술레이만 케리모프 명의의 초호화 요트 아마데아를 압수해서 현지 시각 6월 27일 샌디에고 해군기지로 가져왔다고 샌디에고 해군기지를 모니터링하는 현지 오신트 소식통이 6월 28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에 압류된 아마데아호는 길이 106.1m, 폭 18m, 만재 배수량 4,400톤급의 호화 요트인데요. 예경용 요트임에도 불구하고 선체 주요 부위가 강철과 강화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상당한 수준의 방탄 능력을 자랑하며 헬기 이착함 갑판과 위성 통신 장비, 16명의 VIP가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초호화 객실과 연회장, 수영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요트는 지난달 이탈리아 당국이 납포해서 현재 미국 측이 조사 중인 또 다른 슈퍼요트 세라자대와 더불어 푸틴 일가의 최대 애장품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세라자대호는 길이 140m, 폭 24m, 만재 배수량 1200톤의 초호화 요트인데요. 두 개의 헬기 갑판이 있고 위성 통신 장비는 물론 초호화 객실과 연회장, 체육관, 실내 수영장 등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실내는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이들 두 요트 모두 명의는 유력 정치인이나 재벌 인사로 되어 있지만 승조원 대부분 연방보안국 소속의 직원으로 보안 유지 각서를 쓰고 보트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서방 당국은 각각 피지와 이탈리아에서 납포된 이들 선박의 승조원들을 추방하고 선박의 실소유 관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푸틴 일가는 아마데아를 태평양 지역 유람에, 세라자대를 지중해 유람에 사용해 왔는데요. 이들 두 요트를 운용하는 승조원 가운데 유일한 비러시아 국적자인 영국계 베네피어스 세라자대호의 선장은 서방 정보당국에 비밀 유지 각서를 써서 구체적인 것은 밝힐 수 없다 라면서도 이 배로 프랑스 남서부의 비아리츠와 프랑스 남부 지중해 해안에 있는
전처 루드밀라 그리고 전처의 딸 푸티나 소유의 성에 몇 번 갔던 적이 있다 라며 이 요트들의 주 사용자가 푸틴 일가임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압류한 해당 요트를 경매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최근 러시아 정부의 외화 표시 채권 디폴트 사태로 러시아 해외 자산에 대한 압류를 준비하고 있는 해외 채권단도 이 요트에 주목하고 있어서 푸틴의 슈퍼 요트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법적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데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4,000톤이 넘는 배수량. 이걸 가지고 이제 태평양을 유람하는 데 썼다. 이게 피지에서 잡혔답니다. 자, 그런데 이 내부 한번 보십시오. 이야, 정말 뭐 과거 황제가 쓰던 뭐 그런 연회실, 뭐 식당 뭐 이런 데 같죠. 정말 고급스럽게 보이는데 뭐 금박으로 된 계단, 뭐 각종 집기들 이런 거 보면 참 고급스럽다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선원들이 전부 FSB 요원이라 이겁니다. FSB 요원. 왜? 또 그리고 이제 이 FSB 요원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왜냐 해적들이나 다른 뭐 어떤 그 무장 세력들이 이 푸틴 일가가 여기에서 유람을 하고 있을 때 덤벼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무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FSB 요원, 우리로 지금 국정원 요원들이 여기 지금 선원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10,000톤이 넘어요. 1200톤. 이거 가지고 지중해 유람을 했다고 하는데, 이야, 1200톤이면 우리 세종대왕함 정도의 덩치죠. 그걸 이제 개인 요트로 쓰는 건데, 정말 대단하죠. 가격이 한 7억 달러 정도 한답니다. 정말 대단한 가격. 우리 세종대왕함 가격 정도 되겠습니다. 푸틴이 그 10,000톤짜리 요트, 세르자데호의 뒤에 여기서 폼을 잡고 있는 사진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왜 압류했냐?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인사들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푸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죠. 아마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하는 것일 텐데 푸틴 전처와 그 전처의 딸 푸티나 그 딸이 바로 우리 한국 해군 제독 아들하고 뭐 연분이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죠. 그들이 소유한 성에 몇 번 갔다 왔다 라고 선장이 증언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푸틴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미국입니다.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는데 누가 살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막대한 피해를 내고 있는 명분 없는 전쟁, 그리고 푸틴의 이어지는 러시아 국내법 위반 행위와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민중 봉기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인물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해 구금하고 있으며 최근 알렉세이 나발리의 측근 인사 한 명이 산책 중에 경찰에 끌려가 시민들의 분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야당 최대 지도자 중 한 명으로 현재 수감되어 있는 알렉세이 나발리의 최측근 인사이자 현역 모스크바 시의원인 일리아 야신 의원이 현지 시각으로 6월 27일 밤 러시아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모스크바 타임즈가 현지 시각 6월 28일 보도했습니다. 야신 의원은 모스크바 중심부의 카모브니키 구역 도심 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에 갑자기 달려든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함께 걷던 일리아 의원의 친구는 경찰이 갑자기 달려와 경찰 명령 불복종 혐의로 체포한다며 수갑을 채웠다 라며 경찰은 현재 모처에 구금되어 있는 일리아 의원에 대한 변호사 접견도 불허하고 그를 불법 구금 중이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야신 의원은 개전 이후 진행된 푸틴의 대대적인 야당 숙청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탈출하지 않았던 인물인데요. 워낙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푸틴도 사형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알렉세이 나발리의 측근이자 범야권 세력의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아온 인물입니다. 모스크바 시의회 의장을 맡기도 했던 그는 전쟁 직전 돌연 여당의 압박으로 의장직을 잃었는데요. 그 후 그는 야당 정치인 자격으로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이번 특수군사작전의 불법성을 성토하면서 푸틴의 눈밖에 났습니다. 푸틴의 대대적인 반대파 탄압은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야당 의원인 엘레나 코테노치키나 알렉사이 고리노프 의원이 의회에서 특수군사작전을 전쟁이라고 표현했다가 골석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도피 중이며 유명 음악가이자 SNS 인플루언서인 알렉산드리 스코칠렌코 역시 슈퍼마켓 앞에 인플레이션이 극에 달했다. 전쟁을 멈춰달라 라는 포스트잇 쪽지를 붙였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0년형을 받고 투옥됐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강경책은 그동안 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전 여론이 점차 반 푸틴 여론으로 조직화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푸틴은 지난 6월 10일 야당 지도자 나발리를 모스크바 외곽의 IK2 교도소에서 비밀리에 이감시켰는데요. 새로 이감된 곳은 모스크바 동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블라디미르 지역의 IK6 교도소로 연방보안국이 직접 통제하고 최고 보안시설이자 고문과 학대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특히 나발리의 이감은 그의 변호인단이나 소속 정당, 가족에게도 통보되지 않고 비밀리에 이루어졌는데요. 나발리의 변호인단은 이감 후에 당국이 일체의 접견이나 연락도 불허하고 있다면서 당국의 불법적인 조치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디폴트에 처한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와 서방 세계의 제재 강화로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이 급등한 것은 물론 당국의 불법적이고 무차별적인 징집과 사상자 급증으로 민심이 크게 악화된 상황인데요. 자신의 실정으로 체제가 흔들리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야당 인사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넣는 푸틴. 이것이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왜 생각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의회 의장이었다가 전쟁 직전에 의장직을 잃어버린 정치인이고 유명한 이 푸틴의 정적인 나발리의 최측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야간에 잡혀갔다고 합니다. 경찰 명령 불복종죄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잡혀가서 구금을 해요. 왜냐? 이유는 뭐냐? 이번 전쟁이 특수군사작전 불법이다. 불법으로 지금 징집해서 전쟁 현장에 투입하고 하기 때문에 불법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했다 이거죠. 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푸틴에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구심점이 없어야 민중이 뭉치지를 못하죠. 구심점이 있으면 확 뭉쳐버리니까. 여기도 이 여성은 음악가이고 SNS 인플루언서인데 아니 그 슈퍼 갔다가 물건 비싸니까 너무 비싸다. 인플레이션 너무 심하다. 전쟁 빨리 끝내자 하고는 포스트잇 붙였다가 징역 10년형을 받았답니다. 이렇게 마구마구 지금 잡아넣는 것이죠. 아예 이번 전쟁의 부도덕성 또 명분 없는 전쟁 그리고 스탑하자 이런 내용을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지금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발리 독살을 하려다 실패했죠. 그 엄청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모스크바 쪽에 면회도 되고 하는 교도소에 있다가 지금 아주 외곽에 있는 이렇게 면회도 안 되는 이런 교도소로 이감시켰답니다. 뭉칠까봐.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두려운 일이 또 군인들에게도 정치장기로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공산군대로 회귀하고 있는 이 상황. 또 고등학교 졸업한 젊은이를 그냥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세 번째, 정말 화끈한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으로 6월 27일 우크라이나 중부 폴타바주의 크레멘추크 도심 한복판의 대형 쇼핑몰에 공대함 미사일을 날려 대량의 민간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이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편대가 루한스크 지역의 러시아군 전략 거점을 강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수호이 24와 수호이 27 등 주력 전술기들을 대거 동원해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공격 편대군으로 루한스크주 지모히리아 소재 러시아군 야전지휘소와 탄약고를 초토화시켰다고 우크라이나 공군과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6월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같은 날 있었던 크레멘추크 쇼핑몰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우크라이나 당국은 구체적인 공격 위치는 밝히지 않고 수호 24 전폭기와 수호 27 전투기 등의 전력이 동원되어 러시아군의 지휘소와 탄약고, 주둔기지 일대를 초토화시켰다는 짤막한 브리핑만 내놓았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번 공습 목표가 루안스크 주에 있는 지모히리아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곳은 최근 러시아군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포파나야 돌출부에서 후방으로 약 50km 떨어진 소도시인데요. 이곳에는 포파나야 전선을 지휘하는 러시아 제5연합군 사령부와 제76 근위 공중 강습사단 지휘부, 제127 차량화 소총사단 지휘부, 제150 차량화 소총사단 지휘부 등이 주둔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오후에 실시된 이 공습은 폭발과 거대한 연기 구름을 멀리서도 관측할 수 있을 정도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번 공습 중에 러시아군의 방공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공습으로 인해 러시아군 고위 장교 상당수가 죽거나 다쳤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러시아의 방공망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대규모 공습에 나선 것은 전날 있었던 크레멘추크 쇼핑몰 공습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백주대낮, 그것도 쇼핑몰이 한창 영업 중이어서 건물 내부에 1000여 명의 민간인들이 있었던 건물을 겨냥해 쿠르스크 상공의 투폴레프-22 M3 백파이어 폭격기에서 다량의 KH-22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날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 러시아 정부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긴급 소집을 요청하는 한편 미국에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폭격 당시 회의 중이었던 G7 정상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푸틴과 관련자들은 전쟁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고 유엔 역시 러시아의 민간 시설 폭격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같은 날 리시칸스크에서도 식수 배급을 위해 민간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러시아군 다련장 로켓 포격이 있었다라며 러시아의 연이은 전쟁 범죄 행위를 비난했는데요. 부디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투기 공급 협상이 빨리 마무리되어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좀 더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0개의 그룹이 출격했다. 그러면 그룹이니까 복수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적게 봐도 한 개 그룹을 2대로 본다 해도 40대 정도의 전투기, 공격기, 전폭기가 동원됐다. 여기 지금 수호 24 전폭기죠. 굉장히 덩치 큰 전폭기고 좀 오래된 전폭기인데 개전 전까지 우크라이나 공군의 보유 전투기 수량을 보면 수호 24는 12대 있었어요. 그리고 수호 25 공격기는 31대 있었어요. 그리고 수호 27 전투기는 32대, 그리고 미그 29 전투기 51대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동안 이 우크라이나 공군의 패턴을 보면 전투기 한 대가 호위를 해주고 그리고 전폭기나 공격기가 타격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럼 수호 24나 수호 25 하나를 미그 29나 수호 27이 이제 엄호를 해주면서 하나의 조를 이루겠죠. 그렇게 해서 20개 조로 여러 군데를 때렸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어디를 때렸냐? 루안스크 그리고 포파나야 여기 있죠. 포파나야 돌출부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세베로도네츠크 여기 있습니다. 그 뒤 50km 지점에 포파나야에서 50km 뒤에 여기에 이제 러시아의 제5 연합군을 비롯해서 각종 사단들의 지휘부가 다 있는데 여기를 그냥 때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소식통들이 사진 찍어서 올려준 영상들인데 어마어마한 화염이죠. 정말 엄청난 위력의 뭔가 폭탄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유폭이 일어난 것 같고 여기를 계속 때렸답니다. 굉장히 큰 작전에 동원됐는데 이게 왜 이러냐? 제공권은 우크라이나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영역 내에 지대공 미사일 방공망이 있죠. 그걸 러시아가 시드 작전, 즉 방공망 제압 작전을 안 하고 이번 전쟁을 실시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크라이나군의 방공망은 상당 부분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러시아군 영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야전 방공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거리가 짧은. 우크라이나는 사거리가 긴 본격적인 S-300 같은 그런 방공망이 있는데 여기는 야전 방공해야 되니까 그 야전 방공도 또 러시아 무기는 이 카탈로그 데이터하고 워낙 실제 데이터가 다르니까 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스트라이크 패키지 타격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런 타격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걸 계속해서 좀 큰 전과를 올려주기를 바라고요.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